네, 오늘 이슈 읽어주기의 주제입니다. 전 세계가 뛰어든 양자기술 누가 선점할까? 그동안 저희가 정말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네. AI도 그렇고 사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핵융합기술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기술도 사실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섹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기술 도대체 뭔가요? 네, 우리가 이진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기존 컴퓨터는 0이랑 1이라는 이진법에 의해서 두 가지 정보 중에서 하나만 표현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역학을 어떻게 이용해서 컴퓨터로 활용을 한다라는 걸까? 양자라는 특성은요. 중첩이 되고 얽힌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0과 1을 중첩할 수도 있고요. 얽힐 수도 있는 특성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0과 1을 중첩해서 훨씬 더 정보 단위가 작은 큐비트를 기반으로 확률적이고 가연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기존의 이진법 같은 경우에는 00, 11, 01, 10 이렇게 동시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컴퓨터는 문제를 풀 때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색을 한 뒤에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이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보면서 빠르게 찾아보고 동시에 그 중에서 정답을 이렇게 쏙 뽑아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성격의 중에서 중첩이라는 특성 덕분에 조금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첩의 특성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기술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양자 역학 원리 중에서 얽힘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얽힘은 통신에 조금 더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얽힘이라는 특징을 활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통신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제3자가 갑자기 개입이 되게 되면 이 정보가 얽히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지금 이 제3자가 끼어들었고 도청이나 해킹의 시도가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 기술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활용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대규모 연구나 복잡한 연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 속도는 현재 굉장히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도청이나 해킹, 보안 이런 안보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복잡한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풀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보안 측면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요즘에 양자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얽힘과 중첩 두 가지 특성 덕분에 이제 양자 기술이 최근에 좀 신기술 트렌드로 또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산업에 적용을 했을 때 양자 기술을 활용하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좀 장점인 건가요? 네,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 삶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펼쳐졌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양자 기술이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반도체 쪽의 양자 기술을 활용을 할 경우에 직접 회로의 형태나 공정 프로세스 최적화, 반도체 미세 구조 설계 등을 통해서 연산 성능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의료나 신약 분야에서도 DNA에 대한 구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밀 MRI라던가 미세암을 진단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국방이나 안보 쪽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양자 기술은 인공지능이라던가 암호해독, 유전자 연구, 화학이나 농업 정말 광범위하게 활용이 돼서 예측과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이 2040년까지 한 8,5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자 정보통신 시장의 규모도 2027년이 되면 한 56억 달러로 커지고 2019년에 비해서 무려 5배 이상 성장하면서 이 양자 기술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니까 많은 국가에서도 이 양자 기술에 대한 기술을 또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궁금한 건 우리나라 현재 기술 네. 수준이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어디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IT 강국이라고 굉장히 키워드를 갖고 가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양자 기술 속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 뭐 유럽 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후발주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발달 수준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양자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라는 법안을 개정을 했고요. 또 5개 국립연구소에 양자 정보과학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굉장히 다양하게 양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IBM이라는 기업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양자 기술 쪽으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IBM은 작년에 127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내놓은 바 있었고요. 2024년까지 1121큐비트로 성능을 높여서 세계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내놓기 위해서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큐비트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2에 127승, 뭐 2에 1121승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BM뿐만이 아니라 구글 측에서도 2029년까지 양자 컴퓨터를 좀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은 이미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많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또 미국의 대척점을 봐야겠죠. 중국은 네. 어떤가요? 네, 또 이제 우리가 미국 하면 중국도 함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이제 양자 컴퓨터랑 통신을 국가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양자 통신 위성을 이용한 양자 암호 통신 실험에도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분야 쪽에서도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21년에 미국의 상무부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수출을 금지시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EU 쪽에서도 양자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8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자하는 양자 플래그십 사업을 시작을 한 바가 있고요. 일본 측에서도 200억 엔 규모의 광 양자 컴퓨터 개발에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 뭐 중국, EU 쪽에서도 굉장히 양자 기술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진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주는 단계에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자 기술에 관심이 있는 소수 그룹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력은 아직 미국의 한 62% 수준에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목표는 이제 2030년대 초까지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2035년까지는 미국 수준의 한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양자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운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네. 하지만 또 양자 기술 쪽에 글로벌 경쟁이 워낙 심하고 아직까지는 양자 기술 쪽에 확실히 패권을 쥔 나라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개발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에서라도 좀 많은 투자와 인력을 밀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른 나라들을 추격할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 좀 잘 밀어줘야 이 기술도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목표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원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건 윤석열 대통령이 양자나 과학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제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 그 일정 중에서 아이슌타인의 모교인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를 방문한 바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양자기술 전문가들을 만난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양자기술 전문가들과 만나는 일정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성사시킨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받고 관련한 공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요. 더불어 2월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우주항공 등 한 12개 기술 중에서 양자 기술까지 함께 포함이 되면서 이제 양자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자 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 성명회를 채택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도 함께 이제 이런 동맹을 맺으면서 이런 기술 쪽을 좀 발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정부 측에서는 오늘 2026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490억 원을 투입해서 5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는 한 500큐비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었지만요. 이제 500큐비트급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해가지고 한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좀 높여 잡으면서 기술 추격의 속도를 내겠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참 적극적으로 양자 기술을 양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도 좀 이런 지원책들을 잘 이용해서 산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대기업들이 혹시 양자 기술을 관련한 기술들 혹은 산업들을 좀 하고 있나요? 네, 대기업들도 지금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있고 아무래도 양자 기술을 본인의 주 업무와 활용을 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양자 기술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특히나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통신 3사 쪽에서 양자 기술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양자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보안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쪽에서 통신 쪽과 함께 연계를 한다면 통신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SK텔레콤은 이미 2011년부터 양자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하고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양자 통신 기업인 IDQ를 인수를 한 바가 있고요.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양자 난수 생성기를 장착한 단말기도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 양자 난수 생성기는 일회용 비밀번호와는 달리 특정 패턴이 없기 때문에 해킹이나 보안에 굉장히 보안적인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삼성전자랑 협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퀀텀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 퀀텀 시리즈에 바로 이 양자 난수 생성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시리즈가 삼성전자 제품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한 양자 난수 생성기를 장착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퀀텀 시리즈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핸드폰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SK텔레콤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또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렇게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SK텔레콤도 이러니까 다른 통신사들도, 그러니까 통신사들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KT와 U+, LG U+도 똑같이 양자 기술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KT도 2017년부터 양자 기술을 꾸준히 연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 100% 국내 기술로 양자 암호화 장비를 개발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대학교 학생회관이랑 제7공학관 사이에 한 340m 정도로 있는 양자 암호 통신을 활용한 문서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서로 문서를 암호화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금은 340m 구간이지만 앞으로는 이 무선 전송 거리를 한 10km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LG U+ 같은 경우에도 2020년 6월에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탑재한 광전 송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 양자 암호 기술 덕분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성이라던가 안전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연구용 전력통신망에 이 장비를 부착을 해가지고 보안 능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통신사들이 양자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보안에서도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품질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열심히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반 기업들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보니까 뭐 현대차도 지금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차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소 촉매제를 찾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가 이제 좀 핵심인 것처럼 수소차는 그 촉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수소차는 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수소랑 산소랑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고 모터를 돌리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촉매 가격이 굉장히 또 비쌉니다. 현재 네. 사용하는 촉매는 킬로그램당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백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촉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소차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수소차의 연료정지 촉매인 백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현대차 쪽에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에서는 이 촉매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10명 이상의 양자 기술 전문가가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콘큐와 협업을 하면서 촉매 반응 에너지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개발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발 단계가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네. 이게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이제 이런 촉매 물질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촉매 후보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대차가 촉매 반응에 나오는 좀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처럼 네. 좀 비슷한 사례로 포스코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2차 전지, 양극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소 촉매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아이콘큐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 주행차의 3차원 데이터에 물체 감지를 가능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또 물질까지 찾아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 양자 기술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안의 위협이라든지 단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보안성이 또 높아지기도 하지만 지금의 그 암호 관련해서 이거를 양자 컴퓨터에 대입을 한다면 또 암호가 쉽게 풀려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기존 슈퍼컴퓨터가 암호를 해독할 때보다 한 100만 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을 한 몇 초 만에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때문에 중국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탐탁지 않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이 뭐 미국을 도청을 한다거나 이런 리스크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금융 분야나 뭐 금융산업, 암호화폐 이런 쪽이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는 순간부터 현재 암호화폐 메커니즘을 모두 이 양자 컴퓨터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도난이라던가 이 블록체인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스물스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까지 상용화되기 전이잖아요. 하지만 상용화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생태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에 처해 있고 반대로 만약에 이 블록체인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굉장히 견고하게 보안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차세대 블록체인 생태계의 우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관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산업군에서도 양자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많이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양자 기술 개발 현황과 더불어서 지금 각 국가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이슈들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